대한민국 준비대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16년도 제2회 시험 요 나왔던 것을 제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사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은 30분. 그 다음에 문항수는 25문항. 자,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 문제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데, 그러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해야 될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 부분들이죠. 자, 어찌됐건 간에 제가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것을 제가 잘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보시기 바라고 문제 출제 유형들을 잘 익혀보시고요. 제가 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강좌를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강의에서 저와 함께 더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1번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계급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비파형 동검을 제작되었다. 주먹도끼를 도구로 사용되었다. 였습니다. 자, 한 번부터 볼게요. 1번. 자, 구석기 시대의 특징은 말이죠. 무려 인류의 출현 이후 299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뗀석기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답이고 나머지는 답이 안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보기 1번.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건 보기 1번. 계급 발생은 언제부터 됐을까요? 청동기 시대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 계급이 발생하게 됐죠.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신석기예요. 그래서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혁명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나오죠?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청동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주먹 도끼를 도구로 사용했다.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도구적.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다 합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자, 2번 문제 딱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요 유물 나오는 문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자상하게 이렇게 칠지도다 이렇게 적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림만 보면은 칠지도 딱 알고 있는데 이 칠지도가 과연 무엇이냐? 이 근초고왕이 외왕한테 하사한 제품입니다. 하사한 거예요.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백제가 일본과 교류하였다. 2번 고구려가 요동을 방어하였다. 3번 가야는 낙랑군과 교역하였다. 4번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정답은 뭘까요? 1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보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답이 하나 딱 나오기 때문에 자, 정답 1번이고 3번 넘어가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실시했다. 한반도 남부에 마한, 진한, 변한 연맹체를 형성했다.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과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했다. 딱 아시는 분들 아시는 거죠. 우선 여기에서 가장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한, 그 다음에 진한, 그 다음에 변한이죠. 당황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한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사만이죠. 사만. 정답 3번이에요. 참고로 이 사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발달했어요? 변홍사가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변홍사가 많이 발달해서 제천 행사도 2번 합니다.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이 사만에서 꼭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소도가 꼭 나와요. 소도가 뭐죠? 신성불가침 지역이죠. 그래서 재정 분리,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에 해당하는 것은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려시대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으로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왕실이나 유력 가문끼리 혼인관계를 맺어 지배력을 강화한 세력이었어요. 누굴까요?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용어예요. 용어가 전부 다 이제 한자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한자어로 돼 있는 이 용어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풀이만 해주면 되니까. 풀이만 해주면 바로 이제 정의가 나오죠.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으로 가문 돼 있습니다. 가문. 가문이죠. 자, 과거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왕실과 유력 가문끼리 혼인한 지배 세력을 강화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배 세력을 강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쭉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강화한 세력이었어요. 예, 고위 관료를 요 강화 세력 여러 세대를 걸쳐서 그럼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벌 귀족이 됩니다. 문벌 귀족이 돼요. 고려시대의 그 지배층은 우리가 흐름별로 맨 처음에 문벌 귀족이고요. 이 문벌 귀족들이 무신들한테 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 지배 세력은 무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원나라에 빌붙어서 있는 권문세족이 있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자. 그래서 새롭게 진출한 선비들, 신진사대부들. 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벌 귀족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의 사림 같은 경우는 사림은 뭐냐면 조선 중기 이후에 지배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벌 귀족 2번이고 그다음에 진골 귀족은 뭡니까? 진골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진골은 골품제 할 때 공부하는데 신라의 최고 그 지배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의 개혁 계층입니다. 고려 말의 계층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조선의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조선의 신분제도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었다. 양천제라고 하죠. 5번 문제. 보기 1번. 양천제, 양천. 자, 양천제. 크게는 두 개의 신분으로 되어 있어요. 양인과 천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양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입니다.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뭐 광대라든가 도산업자인 백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비들 이런 사람들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양천제. 자, 그 다음에 2번. 골품에 따라 정치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 자, 2번. 골품에 따라 골품제 등장하면 뭐죠? 골품 하면은 뭐죠? 신라죠. 신라입니다. 그래서 이건 X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3번. 상인은 농업, 수공업, 상업에 종사하였다. 농업, 수공업, 상업. 상인은 농업, 수공업, 상민이군요. 상인이 아니라. 자, 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상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은 상인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민은 일상생활하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민에는 농업, 상인, 수공업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중인은 기술관, 서리, 향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화풍은 역시 마찬가지로 잘 그림을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읽어보시면 답이 그냥 보여요.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린 화풍이 유행했다.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의 자연을 어떻게 해요?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다. 네, 화풍이 유행했다. 이 화풍을 개척한 이는 정선으로 대표적인 작품에는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가 있다. 인왕제색도. 그러니까 인왕산이죠. 인왕산이 어디냐면은 그 경복궁 뒤에 있는 산, 그 인왕산이에요. 인왕산을 사실적으로, 그다음에 금강전도, 금강산이죠. 그러면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래서 보기 1번은 민화, 보기 2번은 불화, 보기 3번은 사신도, 보기 4번은 진경산수화. 뭘까요? 사실적으로 진경산수화. 진짜 경치죠. 진짜 경치. 그래서 진경산수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참고로 민화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에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를 알 수가 없는 작자 미상의 작품, 그림을 민화라고 하고요. 불화는 불교 그림이죠. 그 다음에 사신도는 뭐냐면 고구려에서 나타나는 사신도. 고구려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현무, 주작, 뭐 현무라든가 주작이라든가 뭐 청룡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설 속의 그 동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무덤에서 나타납니다. 무덤에서 나타나는 그림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서는 고려 후기의 승려 일원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지방의 기록과 민간 설화까지 포함하여 저술한 것이다.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함으로써 통합된 민족의식을 표출했다. 이건 뭐 단순 암기 문제인데요. 7번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삼국유사죠.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 삼국유사하고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고려 초에, 삼국유사는 승려 일연이 했습니다. 요거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신라를 계승을 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여기 없습니다. 근데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유사할 때 요 사자가 역사사자가 아니죠. 유사할 때 요 유사는 일사자예요. 일사자. 전해져 내려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건국신화 등이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발해의 발전 과정, 대조영, 무황, 문왕. 사실 발해에 나오는 임금은 세 임금밖에 없어요. 대조영, 무왕, 문왕, 그 다음에 선왕. 네, 대조영은 뭐예요? 건국을 했던 사람이죠.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했다. 그 다음에 정치 이념으로 성략을 채택을 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통해 단계를 시도를 했다. 고구려의 옛 땅인 동모산에서 나라를 건국했다. 정답은 뭐예요? 고구려의 옛 땅인, 벌써 발해니까.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옛 땅인,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했다. 이건 고구려에 관련된 거죠.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8번에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요 고구려의 이 임금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누굽니까? 장수왕이죠. 네, 장수왕. 자, 그 다음에 정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채택했다. 자, 성리학. 자, 성리학은 유학을 공부하는 학풍인데, 유교죠, 유교. 유학은 언제
들어오냐면은 유교는 언제 들어오냐면 우리가 그 삼국시대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을 한 것은 고려시대에 있다.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그냥 학문으로 공부만 하다가 정치 이념으로 채택을 한 건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 유학을 공부하는 것 중에 성리학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성리학은 근본, 우주 만물의 근본 본성과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다 라는 겁니다. 요것은 언제 들어오냐면 고려 중기 이후에 들어와요. 성리학은 원나라 간섭기 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을 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오는 거죠. 조선시대. 그래서 정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채택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자, 그 다음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자, 동맹 제천행사죠. 이건 어디 겁니까?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는 약탈 경제가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서로 뺏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에서 혼자 뺏는 것보다 둘이 동맹해서 뺏는 게 더 좋죠. 고구려. 이렇게 연관시켜서 제가 기억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9번 문제. 다음 대화의 내용이 배경이 된 사건은 조정에서 신분제를 폐지하였다는 군. 그렇다네. 관리를 뽑는 과거제까지 폐지하였다는 군. 자,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 우리가 조선 말기에, 조선 말기 때에, 그러니까 그 격동의 시기죠. 우리가 이제 개화되고 나서 격동의 시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요때를 얘기하는 건데, 신분제 폐지와 관련된 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갑신정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신분제 폐지하는데. 갑신정변이 신분제 폐지를 주장을 했지만 3일 천하로 끝나버렸어요. 동학농민이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갑오개혁 때 비로소 신분제 폐지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둘의 대화를 딱 보게 되면은 조정에서 신분제를 폐지하였다는군. 오호, 그렇다네. 관리를 뽑는 과거제까지 폐지하였다는군.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아관파천은 뭡니까? 아관파천은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관파천. 우리나라가 일본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일본의 견제를 부탁합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러시아예요. 러시아에게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죠.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였던 장본인이 명성황후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의 남편이 고종이 무서워서 어디로 가는 거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피신을 가는 거죠. 요게 아관파천이고요. 자, 이모군란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어이없이 당하죠. 그래서 일본처럼 시스템을 바꿔서 일본처럼 개화를 해야 되겠다. 개화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이때 신식군대 만들어요. 이 신식군대가 바로 뭡니까? 별기군이죠. 이 별기군. 그래서 이 별기군만 잘해줘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구식군대가 거기에 불만을 일으켜서 일어났던 군인들의 반란,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고려시대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국제무역항이다. 아라비아 상인이 향료, 수은 등을 가지고 왕래하면서 고려의 이름이 서방에 전라되었다. 고려의 이름이. 병란도, 부산항, 울산항, 청해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도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를 하는 거죠. 강의 시간에 쭉 보시면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했는데 부산은 어딘지 뭐 다 아실 거고 울산도 어딘지 청해진 여기가 청해진이고요. 완도에 여기가 이제 울산이죠. 그 다음에
병난도가 여기입니다. 병난도. 이게 병난도예요. 자, 울산항 근처에 뭐가 있냐면 경주가 있습니다. 병난도 근처에 뭐가 있냐면 개경이 있어요. 개성이죠, 개성. 그러면 신라의 최고 항구다, 최대 항구다 그러면 울산항 골라주셔야 되고요. 고려의 최대 항구다 그러면 수도 가까이 있는 병난도 골라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1번. 청해진은 뭐죠? 횟집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예, 뭐라고 그래야 돼요? 청해진은 통일신라 후대에 나타나는 장보고가 설치한 해상기지죠. 자, 11번. 다음 가상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정책은 956년이네요. 네. 왕께서 호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를 해방시키는 법을 시행하셨다. 이 때문에 호족들이 반발이 심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우리 고려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11번 문제. 일단 이 왕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왕은 바로 광종이에요. 제가 강의에서 광종을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광종. 이 광자가 빛광자로 기억하지 마시고 밑을 광자로 기억하세요. 라고 늘 얘기했어요. 광종의 아버지 태조 왕건이 실시한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호족들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막 합니다. 그래서 29명의 왕비가 있어요. 근데 태조 왕건 때는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왕건이 죽자 거기에서 나온 아들들에 의해 가지고 서로 왕위 다툼이 막 일어나죠. 왕권이 흔들흔들 거버려요. 그래서 광종이 왕권 강화 차원을 위해서 반대파 아버지는 끌어들였던 그 호족들을 다 미친놈처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놈들. 그래서 노비안건법을 합니다. 노비안건법. 자, 억울한 사연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준다. 그러면 요 광종은 우리나라의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이 노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호족들의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호족들의 뭐가 되는 겁니까?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고요. 또 유사시에는 군사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없어지면 호족들의 세력들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 차원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광종이 노비안건법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것도 실시를 했죠. 과거제도 실시를 했죠. 요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나오는 균역법은 영조 때 실시한 제도죠. 예, 영조 때 실시한 제도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균역법은 역을 균등히 한다. 역을 균등히 한다. 영조 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후기. 역을 균등히 한다. 그럼 이게 어떤 역이냐? 군역입니다. 군대 가는 거예요. 원래는 군대 가는데 군대를 안 가려면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납부해야 됐거든요.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필로 바겐세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양반 너네도 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을 균등히 한다. 자, 그 다음에 영정법은 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를 한 이후에 땅이 완전 쑥대밭이 돼버리죠. 그래서 토지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내시오. 그래서 그 토지 규모에 따라서 요것만 내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 밑에 단위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연분구든 정분구든 거기에 따라서 최저로 내는 것이 요거거든요. 쌀을. 그러니까 요것만 내세요라는 겁니다. 요것만 내세요. 영원히 정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호패법이 있는데 호패법은 오늘날의 뭡니까? 주민증이 있죠? 누구에만 채우는 주민증이에요? 남자에게만 채우는 주민증이에요. 남자에게 다 채워요. 인구조사하는 거죠. 누가 했어요? 태종 이방원이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죠. 자, 요것도 드립다 외우시면 이런 문제 못 풀어요. 근데 흐름 파악을 잘 하시면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죠. 이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큰 전쟁이 있었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태평성대를 누리였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요, 제일 으뜬 산업이 농업이었어요. 농사 외에는 하지 못하게 했어요. 억압을 했어요. 뭐 만드는 거, 물건 만들고 막 이러는 것들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관장한다 해서 관영수공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전쟁, 이 큰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땅덩어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황폐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농사 지을 땅도 별로 없고, 농사 지을 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에이, 만들어야지. 집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민영수공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농사도 막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장사도 막 해요. 상업도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흐름을 파악하시면 이런 문제 금방 풀으세요. 근데 외우시면 이런 문제 못 푸시는 거예요. 자, 기억. 민영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맞습니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니까 기억은 맞는 내용이에요. 네, 맞는 내용이죠. 니은.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니은과 관련된 건 노급은 뭐고 관료전은 뭐냐라는 건데 이것은 신라의 신문왕이 귀족, 징벌들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주었던 이 노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제도죠. 이 노급이라는 걸 딱 주면 귀족들이 주면 뭐 하냐면 이 노급이 뭐냐면 여기에서 귀족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세도 걷어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노동력도 징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것은 관료제를 줬다. 요건 뭐냐면 관료들에게 땅을 주는데 노동력은 안 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백성들 데려다가 일시키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신라 때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촌주가 3년마다 민정문서를 찬송했다. 자, 민정문서. 촌주가 민정문서를 작성했다. 촌주가. 이것도 역시 신라 겁니다. 신라 거예요. 조선 후기 때죠. 조선 시대에는 말이에요. 조선 시대에는 이 촌주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말단 구역까지 지방관을 파견했기 때문에 이 촌주의 개념은 뭐냐면 그 촌에 사는 동네 이장님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를 민족 문서를 국가가 이장님한테 조선시대에 하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 지역에 있는 지방관들이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신라.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 확대되어 생산량이 증가했다. 자,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인데 조선 후기. 자, 모내기법은 뭐냐면 뭐 농사 지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내기법은 옛날에는 쌀 벼농사 할 때 벼씨를 그냥 뿌렸어요. 직파라고 그러죠. 직파 뿌렸어요. 뿌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요. 새가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근데 모내기법은 뭐냐면 이 모판 이렇게 생긴 모판에다가 벼씨를 심어 놓죠. 그럼 이 모판에 잘 어느 실내 같은 데다가 잘 해가지고 이걸 잘 길러요. 그럼 이렇게 싹이 나요. 요 싹을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죽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내기법이 막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죠. 남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13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것은 가의 전개와 폐단, 전개, 순조, 헌종, 철종 시기의 일부 가문의 권력 독점, 폐단, 정치 기강의 문란, 관직 매매의 성의 삼정의 문란. 자, 매관 매직이 일어났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아이고,
3대 60여 년 동안 일어났던 순조 앞에 임금이 누구죠? 정조입니다. 정조.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던 임금이죠. 이 카리스마 있었던 임금이 죽자마자 숨지기고 있던 노론 특정 가문에 의해서 이 새 임금 때에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했던 세도 정치 기간이죠. 세도 정치 기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 요때 삼정이 문화였다. 삼정은 바로 수치제도입니다. 그래서 토지세, 전세, 그 다음에 공납, 특산물, 그래서 공납, 그 다음에 군대 가는 뭐 군역, 예, 요런 거. 그 다음에 군역은 여러분들 그래서 전세, 전정, 군정, 황곡이에요.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삼정이라고 그러는데 요것이 이제 토지세. 요것이 아까 말했던 군대 가는 거, 군대. 그 다음에 요거는 세금이라기보다는요. 세금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요거는 원래 구휼이에요. 구휼. 빈민구제제도예요. 빈민구제제도인데 원래 이제 그 봄에 약간의 곡식을 구워줍니다. 그러면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약간의 이자만 해가지고 갚게 해주는 제도인데 이것이 고리대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 삼정의 문란 세조정치 때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전국을 8도로 나뉘었다. 발도사나이 이때 나온 거죠. 네. 그 다음에 지방의 요충지에 오소경을 두었다. 자, 오소경 이 몇 번입니까? 14번. 네, 14번이죠. 오소경, 구주 오소경. 이게 어디 겁니까? 어디 거예요? 통일신라 거죠. 네, 통일신라.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맞는 얘기고요. 향부곡서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였다. 자, 신라 때부터 있었던 향부곡서가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1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1930년대 후반부터 농촌 계몽의 일환으로 언론기관이 중심이 되어 한글이 보급되었다. 한글을 보급하였다. 조선일보는 문자보급운동을, 동아일보는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뭡니까? 한글을 보급하는 거예요. 문자를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시면 안 되죠. 이것의 민족운동의 이름을 물어보기보다는 이 글을 주제를 적절한 것은 역사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문제 비슷한데 뭘까요? 문맹퇴치죠. 다른 보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기 때 일어났던 15번 문제. 형평운동. 자, 형평운동은 평등하게 살자라는 게 평등하게 살자. 백정들이 일으킨 겁니다. 백정들이. 요 시기 때에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의 진빚을 갚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 1907년도에 일어났던 운동이고요. 문맹특치 맞고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은 1926년도에 네,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만세 들어갔죠. 3.1운동 어게인입니다. 3.1운동 어게인이에요. 자, 브나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나로드. 동아일보에서 했던 브나로드는 바로 이제 러시아 말인데요.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민중 속으로. 그래서 일반 민중 속으로 깊게 들어가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16번. 미주친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인 이 지역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 출동하자 숙종 때 안영복은 이들을 쫓아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아 돌아왔다. 너무너무 잘 아는 뭐죠? 독도입니다. 독도. 네. 다른 건 뭐 설명 필요 없고요. 17번. 그렇다면 독도가 시마네현, 일본의 시마네현으로 들어가 버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러일 전쟁 때입니다. 러일 전쟁 때. 러일 전쟁 언제죠? 1904년부터 1905년이에요. 요때예요. 요것도 참고로 독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17번.
다음 왕들의 공통된 업적은 광개토대왕, 근초고왕, 진흥왕.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정복 군주죠.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의 임금이고요. 진흥왕은 신라를 진흥시켰던, 그래서 고구려 북한 지역인 그 함흥 지역까지 쭉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한 왕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를 수용하였다. 자, 불교 관련된 임금은 고구려는 누굽니까? 고구려는 소수림왕이죠. 백제는 침류왕이고, 그 다음에 신라는 법흥왕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율령은 맞보였다. 율령, 법이죠, 법. 고구려는 역시 소수림왕이고, 백제는 고위왕이고요. 신라 역시 법흥왕이죠. 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했다. 자, 이 태학은 고구려의 수도에 두었던 국립대학이에요. 누굴까요? 소수림왕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실은 신라 말에 도선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산이나 들, 땅의 모양을 살펴 도읍, 주거지, 그 다음에 묘지 등을 정하는 사상이다. 경주 중심의 지리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호족들에게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어 문제죠. 산, 물, 땅, 토양 이런 것들. 그래서 지리와 관련된 거 풍수지리설이죠. 풍수지리설. 도교는 자연과 관련된 거고요. 실학은 우리가 실용적인 학문이죠. 조선 후기 때의 대표적인 실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정약용이 있고요. 양명학은 성리학을 너무 강조하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양명학, 실천을 강조하는, 그래서 실천과 이론을 강조하는 유학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 식민정책은 내선 일체를 강조하고 황국 식민사사 암송하고 신사참배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일본식 성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내선 일체라는 말은 이것도 19번. 내선 일체라는 말은 뭐냐면 일본 내예요. 네, 우리 안에 있다. 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네 나라 안에 일본과 선 조선은 내선 일천이 아니군요. 하나다라는 거. 내선 일체. 네, 하나다. 그 다음에 황국 신민. 황국이 어디예요? 일본 애들이 지네 왕을 천황 그러죠. 그래서 일본이에요. 황국 신민. 일본의 신하단 백성. 그 글이 있어요. 그거를 암송시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사참배. 요거는 요즘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지네들의 어떤 그 신이라든가 또 지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을 신사라고 하는데 여기를 참배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일본식 성명 강요. 예. 요것이 이제 언제냐면 일제강점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1910년대에 헌병경찰 통치,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우리가 문화통치,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광복 때까지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시기 때에 민족 말살 정책을 했던 이유는 왜 이런 걸 굳이 강조했느냐. 일본인들이 전쟁을 했어요. 중위전쟁을 하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보기 1번의 회사령은 헌병경찰 때, 그때 191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세울 때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라 라는 겁니다. 자, 20번. 가해에 해당하는 의병운동의 배경에 대한 사건은 1895년도에 을미의병. 자, 을미의병 20번. 1895년도에 을미의병은 을미년에 일어났죠?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명성황후가 시해되죠. 명성황후 시해되고 그 다음에 단발령 실시 때문에 상투를 잘라라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의병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05년도에 일어났던
의병이 있습니다. 1907년도에 정미의병은 군대 예산 때문에 일어난 거고 1905년도에 뭐가 끝나요?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인들이 러시아를 이겨버렸어요. 그리 나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죠. 이거는 우리가 을사조약이라고 그래요. 또는 우리가 강제로 했다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했다 해서 을사늑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의병을 우리가 을사의병, 그래서 을사조약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1번. 신라사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신라사회의 모습이죠. 귀족기역. 귀족회의인 화백회의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기역은 맞는 얘기죠. 만장일치죠. 그 다음에 원나라의 영향으로 몽골풍이 유행했다. 자, 니은은 언제예요?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 디귿. 농민 몰락 방지를 위해 진대법을 했다. 진대법. 고국천원 때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거는 어디입니까? 고구려죠. 고구려. 자, 그 다음에 리을. 원시사회의 전통인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된 화랑도. 리을은 바로 어디입니까? 신라죠. 아, 그럼 신라사회의 모습을 골라라. 그러면 기역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2번.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은.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 22번. 자, 학생과 시민의 주도로 4.19 혁명이 일어났다. 자, 이승만 대통령 정부 때는 언제예요? 1948년이죠. 1948년부터 1960년이에요. 요때 우리가 초기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60년대에 4.19 혁명이 일어났죠. 요때입니다. 그래서 1번 학생과 시민 주도로 4.19 혁명이 일어났다.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난 거고 맞는 얘기고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생했다. 6.25 전쟁이 몇 년도예요? 1950년대죠. 그죠? 그 다음에 농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새마을 운동. 새마을. 자, 새마을 운동은 언제입니까? 1970년대입니다. 1960년대에 집권했던 박정희 정권은요. 요 당시에 60년대에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을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60년대에는 굉장히 힘을 길렀고요. 경공업 위주로. 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도시를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업 구조를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 바꾼과 동시에 70년대에 농촌의 근대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촌까지 근대화되는 시점은 1970년대로 보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4번. 농민의 토지 소유 실현을 위해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 때 했던 거죠. 농지개혁법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 여기 약간 어렵게 나오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법을 해서 농촌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틀린 얘기예요. 농촌의 근대화는 언제라고요? 새마을운동. 응? 네. 23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은 여진족이 국경지방을 침입하자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어 뭐를 개척하게 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삼남지방 주민을 이주시켜 정착하게 하는 3인 정책, 이사시키는 거죠. 백성을 이사시킨다 해서 사민입니다. 자, 뭘까요? 사군 육진이죠. 사군 육진. 자, 이것도 약간의 지도. 사군 육진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니까 대충 우리나라 이제 북쪽 지역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이고요. 여기 압록강이죠. 이게 두만강이죠. 그래서 이쪽이 더 방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군사기지를 더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육진. 이쪽은 사군입니다. 사군. 최윤덕, 김종서, 사군 육진이고 그 다음에 대마도는 뭐 아실 거고 우상국은 울릉도 그 다음에 강동 육주는 고려시대 때에 여진족과 관련된 건데 여진족을 정벌하면서 이쪽에다가 세운 우리나라 땅입니다. 윤관. 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다음 인물이 실시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역사 인물 카드.
흥선대원군 이항입니다. 조선의 왕족 정치가 아들인 고종 즉위 후 실권을 장악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던 세두 정치 1800년도부터 1863년까지 세두 정치 1863년도에 누가 즉위를 하냐면 고종이 즉위를 해요. 근데 고종이 어립니다. 어리니까 뒤에서 섭정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흥선대원군이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럼 뭐를 했겠습니까? 바로 세도 정치를 반대하는 정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세도 정치, 대표적인 안동 김씨 가문을 몰아내고 그래서 왕권을 높이는 일을 하죠. 그 왕권을 높이는 일 가운데서 바로 뭡니까? 경복궁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1번 기인제도는 왕건이 실시한 호족의 자제들을 중앙에 머무르게 하는 일종의 볼모, 인질제도고요. 자, 그 다음에 국자감을 정비한다. 자, 국자감. 고려시대의 국립대학이죠. 요걸 정비한다. 그 다음에 지게를 발급한다. 지게를 발급한다. 자, 요거는 지게 발급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개화기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토지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5번. 미추신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하였으며 광복 후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남북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에 뽑힌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김구 선생님이죠. 김구 선생님입니다. 나철 보기에 있는 부분들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나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종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적 암살단을 조직한 사람이에요. 대종교는 우리가 단군을 모시는 그 종교예요. 오적 암살단은 을사오적,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을 암살하는 거죠. 요 사람의 요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부대가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이고요. 자, 김옥규는 누굽니까? 김옥규는 갑신정변의 주역이죠. 갑신정변의 주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서재필 역시 갑신정변의 주역이자 독립협회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제풀이를 제가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니까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또 강의를 열심히 또 재미있게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주 높은 점수 고득점으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시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서도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께는 정말로 축하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는 저와 함께 준비를 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